긴 터널 같던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그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의 로드맵을 발표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일상으로 돌아가긴 가는데 단계를 밟아서 서서히 간다는 거죠. 총 3단계 계획 아닙니다. 1단계는 당장 다음 주부터입니다. 11월 1일부터 시작인데요. 그러고 나서 6주 후에 2단계, 다시 6주 후에 3단계. 자, 이 계획표를 만드는 데 참여하신 분,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방역의료분과위원 맡고 계세요. 가천대의대 정재훈 교수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1단계, 2단계, 3단계 뭐가 달라지는지 좀 크게 설명해 주세요. 네,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우리나라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크게 3개로 구분될 수 있거든요. 하나가 이제 생활 필수 업종에 대해서 영업 시간 제한이 있었고요. 시간 제한. 그다음에 사적 모임 제한이라고 해서 동시에 모일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막아놓은 것이 있었고요. 인원 제한. 네, 인원 제한이 있었고 대규모의 행사를 막아놓은 그러니까 3가지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대규모 행사에 관련된 네, 것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들을 일단 막아둔 것들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3가지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제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3단계에 걸쳐서 한 번에 하나씩 해제해 나가는 개념인데 이런 개념이 필요한 이유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체적으로 보면 효과가 있다라는 것은 명백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 전체적인 요소들 중에서 어떤 정책이 가장 방역에 큰 영향을 주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크게 3개로 분류가 되어 있다라면 국민들이 가장 불편하면서도 방역에 영향이 없을 것 같은 제도부터 하나씩 풀어보는 거죠. 하나씩 풀어보는 과정. 네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거기 궁금증을 질문하는 식으로 할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 제한과 인원수 제한 크게 두 축으로 놓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해요. 1단계에서는 유흥시설만 밤 12시까지 제한하고 나머지는 시간 제한 다 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원 제한은 사적 모임은 10인까지 그리고 행사, 대규모 행사는 100인까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단계에 가장 달라지는 건 남아있던 유흥시설 시간 제한까지 전부 다 풀어요. 2단계부터는 시간 제한 없어요. 인원 제한은 1단계와 똑같이 남아있고요. 3단계부터 이제 남아있던 인원 제한도 다 푸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만 감염에 취약한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백신 패스제라는 걸 도입한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백신 패스라고 하는 것은 백신 접종이 완료되신 분들이랑 그다음에 PCR 음성 확인이 되신 분들에 한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그러면 일행이 4명밖에 안 돼도 그러니까 인원하고 전혀 상관 4명밖에 안 되는데도 그중에 백신 안 맞은 사람이 1명이라도 있으면 이 사람은 못 들어가는 곳. 네, 백신 패스 제도라는 것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방역이 새롭게 완화가 되는 시설에 한시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고위험 시설들이 있습니다. 요양원이나 양로원처럼 감염에 굉장히 취약한 시설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시설들에 한정해서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들어가실 때에는 백신 패스나 PCR 음성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신 패스 난 2차 접종까지 마쳤소 하는 패스가 있어야 들어가는 곳. 유흥시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업장, 경마, 경륜, 카지노,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저 이제 요양원, 병원 이런 곳들. 네, 요양원, 병원 같은 경우에는 PCR 음성 확인으로도 충분하지 않고요. 거기서는 백신 접종이 완료가 되어야지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일단 되어 있는데요. 네네. 그런데 나머지 시설은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감염의 위험이 높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는 시설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역을 완화해서 영업을 재개하더라도 네. 백신 패스가 당분간은 필요하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노래방 아까 전에 푼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갈 때 그러면 4명 인원 제한은 그 안에 들어요. 근데 여기 미정접자가 2명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백신 패스 없으니까 못 들어가는 건가요? 네, PCR 음성 확인이 있어야지 적용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네. 그런 식이라는 거군요. 근데 맞고 싶어도 맞을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12세 미만 혹은 몸에 알러지 반응이 있어서 백신 못 맞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어떡합니까? 네, 백신 패스 적용에 있어서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적인 요소가 없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백신 패스의 적용 대상에서는 빠지는 개념이고요. 아이들은 빼줘요? 네, 그리고 백신 패스라고 하는 것이 주로 고위험 시설이나 요양원, 양로원 등에 적용이 되거든요. 네네. 아이들이 평상시에 이제 활용
활용하는 시설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백신 패스의 적용 대상에선 조금 제외가 되어도 방역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제외. 네. 예를 들어서 애가 저랑 같이 탁구장을 가려고 그런다. 혹은 헬스장을 가려고 그런다. 그럼 사실은 백신 패스 다 있어야 되는 장소긴 한데 11살, 10살이면 이들은 빼준다 그 말씀이시고. 네,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초안이기 때문에. 지금 다 검토하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백신 하는 패스에 얘기들은. 대한 것들은 조금 바뀔 가능성이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알러지 반응이 있어서 백신을 맞고 싶어도 못 받는 분들은 뭐 확인증 같은 것만 있으면 돼요? 의학적인 이유로 백신 접종을 못 하시는 분들은 전문의들이 발급한 소견서가 있게 되면 백신 패스와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백신 패스라고 하는 것이 면역이 있다거나 감염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의학적인 소견에 있어서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럼 맞을 수 있는데 안 맞으시는 분들, 지금 뭐 많은 수는 아니지만 있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나는 내 자유에 의해서 안 맞아. 하지만 나 헬스장은 다니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백신 패스라고 하는 것이 접종력 말고도 PCR 검사를 받아서 48시간 이내에 음성이다라는 확인서가 있게 되면 동일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PCR 음성 확인서를 지참을 하시면 이용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럼 헬스장 다닐 때 이틀마다 한 번씩 계속 그런 PCR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론적으로는 그런 거네요. 네, 이론적으로 그런 겁니다만 백신 패스 또는 PCR 음성 확인이라는 것이 미접종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1단계 6주, 2단계 6주, 3단계부터는 뭐 사실상 거의 다 푸는 건데 마스크는 어떻게 됩니까? 네, 마스크 착용은 상당히 오랜 기간은 지속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거 벗기는? 네, 해외 국가 사례를 보면 마스크를 착용한 국가와 마스크 착용까지 해제한 국가의 유행 양상이 조금 다른 경향들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내 마스크 착용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비용 효과적인 방역 수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의 방역이 이때까지는 효과 위주로 갔다라면 이제 향후의 방역은 가장 효율적인 방역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내 밀집된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있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실내의 마스크 착용은 당분간 지속이 되어야 되지만 하지만 실외의 마스크 착용은 실외나 공원이나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한 2단계나 3단계 정도가 되면 해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야외 마스크는 2단계, 3단계 그 어느 쯤에서 해제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겨울이네요. 그럼 겨울쯤이면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겨울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6주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6주라고 하는 것은 관찰에 필요한 최소 기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6주 동안 유행 상황이라든지 중증 병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전한 상태라면 물론이죠. 이행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실내 마스크는 3단계로 가도, 그러니까 내년 초로 가도 그게 쉽게 벗기는 어려운 거라고 봐야 되나요? 네, 우리나라의 상황이 조금 독특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미 단계적인 일상회복에 들어간 많은 국가들은 감염되어서 면역을 획득하신 분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반면에 우리나라는 방역이 상대적으로 잘 되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피해의 규모가 워낙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방역 완화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코로나 청정 국가의 역설 이렇게들 표현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싱가포르처럼 코로나 방역 진짜 잘했던 나라에서 위드 코로나로 가니까 일상 회복으로 가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더라.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도 사실 코로나 청정 국가에 가깝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로 가고 나면 싱가포르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저도 단계적 일상회복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앞으로 남아있는 피해의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크다라는 것인데요. 역설적이네요. 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면서 백신 접종만으로는 완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명백해졌거든요. 그렇다면 국민 전체의 접종률이 80%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백신의 효과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약 60% 중반 정도의 효과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15에서 20% 정도의 면역은 감염되어서 면역을 획득한 분에 의해서 채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높게 치더라도 전체 국민의 1.5%에서 2% 정도만 이미 감염이 된 것으로 그렇죠.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남아있는 분들이 16에서 18% 정도의 국민들은 향후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거의 800만 명에서 1000만 명 가깝거든요. 그런데 남아있는 이런 감염을 네. 몇 년에 분산할 수 있냐. 그게 단계적인 일상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3단계로 가도 우리가 쉽게 마스크를 벗을 수는 없을 거다. 그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네, 마스크를 벗기도 어려울 뿐더러 네. 단계적인 일상회복의 속도 조절이라든지 진행 상황 같은 것들을 면밀하게 천천히. 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 그럼 1, 2, 3단계 진행하다가 갑자기 확진자가 폭증해버리면 물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만 만약이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 다시 거기서 스탑! 하고 원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이제 지금의 단계 상향에 있어서는 확진자가 매우 중요한 요소였었죠. 하지만 단계적인 일상회복에서는 확진자는 어느 정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행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남아있는 중환자 병상수, 그다음에 우리가 의료체계와 방역체계에 역량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가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확진자가 분명히 늘 거라는 거는 뭐 이거는 다 전문가들이 다 동의하시는 거죠. 네, 확진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늘어날 거다. 다만 그걸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를 보면서 고냐, 스톱이냐, 백이냐를 정한다. 네,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상황이 중환자 병상이 모자라서 치료를 못 받았던 분들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 많지 않았거든요. 네. 하지만 단계적인 일상회복이 진행이 되면 준비된 중환자 병상 수보다 중환자가 더 늘어나게 되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분들도 살릴 수 없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단계 조절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재훈 교수께서 이제 그 회의에서 그런 말 하셨더라고요. 왜 주식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라고 있잖아요. 일시 중단. 너무 문제가 막 뛰거나 너무 떨어지거나 할 때 중단시키는 거. 우리 이 단계적 일상 회복에도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 일시 중단. 어느 경우에 그럼 일시 중단 조치를 내려야 된다고 보세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환자 병상이 포화가 되어가는 상황이 되면 몇 퍼센트 정도? 네, 80%에서 60% 정도인데 80%라고 본다면 남은 20%가 차는 속도가 너무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에서는 미리 경계 정도를 내려서 준비를 하고 80%에 도달하는 순간부터는 다음 단계로의 진입을 어느 정도 멈출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단계적인 일상회복이 앞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거나 방역을 강화했다가 갈 필요도 있다라는 너무 조바심 거죠. 같이 말잔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확진자 수로는 그러면은 중단, 뭐 일시 멈춤, 백 이런 기준은 안 되는 거예요? 네, 확진자 수가 그런 기준이 되진 않겠습니다만 중환자 숫자라고 하는 것도 확진자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물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행지표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계획안은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고요. 29일에 확정하시는 거죠? 네, 29일에 확정이 됩니다. 예, 29일에 확정이 되면 저희가 그때 다시 한번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재훈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천대학교 정재훈 교수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